부검, 법의학 이런 걸 통해서 한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그 1987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처음에는 그냥 그 소위 탁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 법의학자들이 큰 역할을 했죠. 네, 그 박종철 그분을 이제 부검하신 분은 국립과학사연구원의 법의학 과장님이셨어요. 당시에. 근데 원래는 부검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부검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지금 중앙대에 계신 검안이 당시에 이제 공보위라고 그 군의관과 같은 역할을 하시던 분이 그분은 뭐 두려울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검안이라면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그거에 어떤 사망 원인인지. 근데 이거는 뭐 젖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익사와 같은 법의학을 배우신 분이니까 이런 이상하다. 이거는 단순히 탁 치니까 억하고 죽은 일반적인 질병사와는 다른 거라는 네. 걸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공주에 몰린 당시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는 부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네. 국가수에서 뭐 당연히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그 법의학 과장이셨던 황적준 박사님 네. 분께서 이제 그 많은 고민 끝에 진실을 얘기해야죠. 그렇죠.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예, 없죠. 예.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일순간 자신의 몸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또 그분이. 그래서 뭐 정당하게 사망 원인을 얘기했는데 뭐 추후에 네. 국립과학수연구원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만두게 된 원인이 쫓겨난 거군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만두셨고 뭐 바깥에서는 쫓겨났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바로 교수님으로 가셔갖고요. 더 큰 업적을 많이 쌓았죠. 네, 네. 바로 근데 그래서 그때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은 질병이 아니고 이건 고문 끝에 그렇죠. 생기는 질식사 그리고 익사의 기전이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기억나시겠지만 넥타이 부대까지 모두 다 분노해서 네, 네. 1987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민주화를 분명히 촉발시킨 원인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유성호 교수도 의대 들어가서 저 법의학 할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처음에는 법의학 하려고 들어간 건, 그러니까 법의학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의과대 대학 들어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도 많고요. 뭐 그래서 뭐 감염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고민했다가 본과 4학년 즉 뭐 일반 학교로 따지면 6학년 때 이정빈, 이윤성 교수님 이 두 분 강의를 예. 듣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 중에서 특히 이윤성 교수님께서 10년째 제자가 없는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학문이고 너희들 중에서 누가 한 명 꼭 왔으면 좋겠다. 아하. 근데 이제 그게 마치 저를 부르는 듯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부모님께 이제 의논을 했죠. 제 법의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뭔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니 그런 거 굳이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어려운 거 하고 싶으면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어떻겠니 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생도 하고 뭐 시신을 다룬다니까 아무래도 좀 놀라시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휘황찬란한 거짓말을 많이 했죠. 지금이 전망이 최악인데 언젠간 좋아진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좋아질 때 되면 더 좋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부모님께서 하고 싶은 거가 그렇게 있다면 해야지 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주셔서 예. 허락보다는 뭐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하고 네. 뭐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만약 혹시 자제분이 법의학 하겠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는. 소명감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많은 죽음을 보면요. 예. 저도 사실은 미성숙한 사람이었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가끔 드라마 보면 약간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드라마 같은 데 예. 보면. 근데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제가 미성숙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죽음을 보고 고민하게 되고 또 상황을 보면 사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네. 또 죽음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은 전 법의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왜들 안 오시는지. 네. 참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법의학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죽음을 직접 그냥 목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원인과 사회적 맥락까지 분석하는 일을 하시다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뭐 여러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뭐 병사도 보고 급사도 보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안타까운 사연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죽음이란 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마지막에 그냥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은 당연히 생각지 않고요. 그다음에 죽음은 타자화시킵니다.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갑질이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죽음이란 거는 누구나 지금 어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거 우리가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삶이라는 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지 않나. 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있고요. 제 친구도 있었고요. 예. 제 친한 친구도 제가 직접 부검하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동료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옆에서 바라봤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숙이라는 단어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단어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히려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법의학자들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면 처음에 한 100건 정도 할 때 아주 햇병 말릴 때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무섭다. 갑자기 죽는 것도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감정에 시달리다가 예. 왜냐하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다 죽네 막 이런 뭐 상념에 빠지게 되는데 나중에 되게 되면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구나.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죽음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잖아요. 100가지의 사람,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도 다 100가지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태어나고 삶, 죽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누구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고 부모님은 소위 랜덤하게 만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죽음도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또 대부분의 우리 죽음은 병원에서 죽게 되거든요. 맞아요. 질병으로. 근데 그때 자신의 죽음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고 죽음의 결정을 자제분이 한다든지 배우자가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어떤 질환이 오게 되고 그거를 치료자에 전념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만 느끼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고 중환자 치료라는 걸 받게 되다가 이거를 띄고 안 띄고 중환자 의료를 멈추고 안 멈추고는 내 아이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예. 종지부를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가족이 하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것도 하죠. 그래서 삶이 주체적이었다면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는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요즘 그래서 뭐 웰다잉이란 말도 나오고 맞습니다. 이 연명 치료를 미리 거부 선언해서 서약도 써놓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명의료의 중지에 관한 법률이 그렇죠.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네. 약간 의료 현장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몇 가지 절차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긴 한데 그 사실은 정착되리라 보고요. 그거는 꼭 어떤 질환에 걸리신 분들만 준비를 하신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건강하고 그렇죠. 자신의 삶을 숙고해보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전연명 의양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작성해 보시면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유서를 쓴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유서도 뭐 쓸 수 있겠지만 사전연명 의양서와 한 번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히려 삶에 대한 네. 투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꼭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자세히 해설집을 발간해 놨습니다. 네. 뭐 간단히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내가 갑작스러운 병이나 아니면 뭐 원래 있던 병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를 처리해 주세요라는 의사 표현이 전혀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우리 현대 의학 체계상 전부 중환자실로 가서 인공호흡기 끼고 온갖 약물 투여하고 의식도 전혀 없고 대화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걸 거부한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연명의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인공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멈추면 이게 사망할 수 있는데, 네. 이것들을 시도하고 계속적으로 중환자 의료로 연명을 계속 시키는 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있게 할 수 있는, 요즘에 너무 의료가 발달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이 정도의 어떤 선에선 끊어달라, 그렇죠.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연명의료 중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은 사실은 다 중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양 공급이라든지 체온 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는 끊을 수 없고요. 또 통증 다스리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해야죠. 그런 거는 해야 되고요, 당연히. 욕창 방지라든지.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적절한 시기에는 끊어서 신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가족들에게 어떤 부모나 아니면 배우자의 어떤 마지막을 조금 네. 더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의향서 작성하셨죠? 했습니다. 사전명 의료 의향서라고 예. 그거 작성했고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제 아내랑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작성한 이유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의 마지막을, 또는 우리 우리 아내의 그런 의향을 아이한테 제대로 전달해주고 그렇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장래도 사실은 아이한테는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문구 선생님이라고 관천수필을 쓰신 소설가. 네, 소설가 예. 이문구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자식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해라. 어디에 뿌려라. 이런 거. 제가 죽은 다음에 저를 처리해줄 가족이 그런 고심만 하지 않도록 네, 네. 내가, 그리고 나의 엔딩 피날레를 제가 직접 스토리를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그걸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사전연명 의뢰서도 그때 같이 예. 작성한 거죠. 네. 우리나라 법의학의 이 어떤 발전 수준, 뭐 부검의 수준 이런 것들은 다른 뭐 외국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문국진 교수님이라고 평양의과대학을 다니다가 6.25 사변 때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시다가 이제 그때는 법의학을 가르치는 아무런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어. 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드라마틱하게 문국진 교수님께서 비 오는 날 그 고서점에서 피하다가 비가 와서 피하다가 헌책방에서 법의학이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 법의학이라는 걸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일제시대 때 가르쳤대는데 하고 봤더니 이게 정말 중요한 학문인데 그렇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당시에 이제 뭐 교수님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분이 안 계신다. 그래서 내가 전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갔는데요. 예. 장기려 박사님께서 이렇게 힘든 거 할 수 있겠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1세대인 거죠. 첫 번째 법의학자인데 그래갖고 외국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국립과학사연구원 창설 멤버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거의 고학을 하신 거네요. 고학을 했습니다. 아. 미국, 일본에 가셔갖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고 거기에 선생님들한테 배우시고 그래서 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태두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법의학은 그때 다시 시작했고요. 새롭게 또 미국에 가서 최신 법의학을 배우시는 2세대 그다음에 이제 이윤성 교수님 하면서 저는 4세대 정도 됐는데요. 예. 그렇게 싸우는 동안 또 국립과학사연구원의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더 힘들었을 때 하루에 9개씩 부검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하루 종일 부검만 하셨대. 저희 국립과학사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께서 고생하신 끝에 지금은 저희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의병리학은 전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최근에는 법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그 사후 영상 검사를 같이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사후 영상 검사가 네네. 뭐예요? 그게 CT랑 MRI는 아마 잘 알고 알죠. 계시죠? 그럼 CT나 MRI를 사망자에게 찍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이런 어. 칼에 찔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3차원 된 보여드리면 MRI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여기 칼에 찔리지 않았느냐? 그 이렇게. MRI가 3차원이면 아주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말 멋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 플러스 의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 우리가 이제 부검으로 함께 시너지라는 효과를 그렇죠,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우리나라에는 한 대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국가수가 원주가 본청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그다음 대전, 뭐 광주, 뭐 부산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요. 서울에 딱 하나 있고요. 저희도 정말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서울대 학교에서도 1년에 500건 이상의 부검을 하는데요. 예. 500건 가까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100건 하는 지방 도시 의과대학에서도 CT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게 그 시체용 CT나 MRI가 기기가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 시신용 CT가 아닌 다른 그 일반 CT를 찍어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뭐 따로 보급을 해갖고요. 뭐 시신용 대신 동물 실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 CT와 함께. 근데 우리는 뭐 사후 CT가 한 대에 있어갖고요. 그런 거 보면 아유 이거 그 문국진 교수님부터 이정빈, 이윤성 그리고 많은 국가수의 교수님 그 선생님들께서 이룩하신 게 같이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투자가 더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분에 대한 서비스의 투자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중요한 서비스니까 네. 혹시 조금 더 재원을 좀 투자해 주셨으면 네. 서울대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각 연구소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가수에. 네. 그런데 뭐 오늘 이야기 처음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법의학자인데 우리나라에 50명도 안 된다. 네네. 그만큼 하려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죠.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의과대학 지원자가 학생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의대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법의학은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의대 교수면 같은 월급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임상 교수님이랑 기초 교수는 좀 월급이 다르고요. 네네.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 교수는 그럼요. 또 보너스가 있는 거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더 받는 건 많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또 법의관도 국립과학수연구원의 법의관 분들도 월급이 많지 않아요. 아마 친구들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또 제 생각에는 어떤 요즘에 중요한 거는 의사로서의 긍지, 권한, 그다음에 플러스 워라밸이라는 말을 맞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국립과학수연구원의 법의관 분들은 지방에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으로 많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동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순환보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그만큼의 긍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왜냐하면 조금 더 같은 의사들끼리도 조금 특이한 거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취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체계에 있어서도 그냥 시체 부검하는 사람으로 그냥 아무래도 조금은 긍지가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많이들 호소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들 선택을 안 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에는 더 많은 경제적 보상, 사회적 대접을 해줘야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많은 다른 법의관 선생님들, 저희 그 법의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요. 사실은 긍지, 보람, 어떤 뭐 그런 소명감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법률 체계에 있어서 법의관의 역할이 조금 더 잘 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냥 그래요? 네네. 그 시체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문적인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더 우리 권한과 예. 전문성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요. 현행 우리 법 체계에는 부검을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건. 아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경외과 그 뇌수술도 사실은 의사라면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면 죽으니까. 못하죠. 신경외과 전문의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저희는 근데 전문의 제도가 없고 병리 전문의라는 거를 취득한 후에 따로 또 전문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인 기초의학자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데도 조금 보수가 적다, 권한이 좀 적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법적 체계, 제도적 체계 정말 정비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경제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남들이 기피한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그만큼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없으나 죽음은 내가 일부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법의학, 네. 제도적으로 또 뭐 법률적으로 제대로 좀 체계를 갖춰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분들이 후학들이 좀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애써주시고 많이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처럼 시체를 마주하고 그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내가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더라. 이 말씀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